네, 2부입니다. 여행지 특집 세 번째 시간, 이스라엘. 왜 서과장이 2014년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4,000년 전부터 거슬러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왔습니다. 타이밍에 여행을 했는가. 그럼요. 이 역사 배경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도 그거를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왜 싸웠고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가, 왜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반부 성경의 역사를 훑어 내려갈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냥 되게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기독교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게 되게 어이없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한 나라를 그렇게 침범해서 싸웠다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잖아요. 또는 이제 반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좋아하지 않는, 약간 반감이 더 있는 편인데,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야, 얘네 참 힘들었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도 거기서 끈질기게 잡초같이 살아남아서 어떤 굉장한 서바이벌에 대한 능력을 국제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구나. 그게 얘네한테 실력이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국제법상으로 그게 악법이었어도 그쵸. 합법적으로 그 땅을 쟁취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뭐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좀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성장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떤 고초와 고난과 뭐 드라마를 10편 찍어도 모자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럼 이해는 해줄 수 있겠지. 아,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저렇게 기구했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까지, 너 뭐 소급해 줄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에 대한 이해는 이해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기구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좀 짠하고 애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이런 조금, 물론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억울한 면이 어디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살해라든가,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좀 끌리고 변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언제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이제 약간의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저도 역시 이제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예민하지가 못할까? 저도 되게 어렸을 때는 어떤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맞아, 저 나라는 저렇게 세워져야 돼. 점령을 해야 돼.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우야무야 이제 듣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다 전쟁으로 점령해서 이기잖아요. 그거를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어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호응을 하는 거야. 칼로 쳐 죽이고, 뭐 하렘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땅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을 하는 부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설되고, 그것이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설명의 방편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칼로 다 때려 죽였대, 그리고 점령했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마치 서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어떤 그 시각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총과 칼로 점령을 해도 쟤네는 뭐 우대권이 있어. 면죄부가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조금 쉽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의의 편이고 정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예, 예. 라는 너무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있어요. 네. 그거는 마치 5살짜리 정도의 수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 20살 넘어가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뜻이 있었는가 그쵸. 좀 비판을 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죽여도 돼 정의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 뭐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유치하게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테러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뭐 테러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어떻게 지 몸에 폭탄을 묶어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가, 요 현상만 되게 바라보는데, 사실 테러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실 이렇게 편을 들어주거나, 또 테러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또 그 아픔을 막 가볍게 생각하려는 건 정말 전혀 아니지만, 그런 강경단체가 등장을 한 데 뒤에는 항상 억압이, 있죠. 항상 네. 억압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배경들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백성의식 같은 게 몸에 배이는 게 나라님은 그래도 되는 거야. 공식적이고 힘있고 강자고 그런 데서는 약자와 그렇게 약자들을 향해서 해도 돼. 그런데 약자가 개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게 테러잖아요. 그것에서 어떻게 나라님한테, 어떻게 나라한테, 어떻게 공식적인 저 단체한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저렇게 대들 수 있는가, 그건 개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테러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그럼요. 네. 명백한 테러리스트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오히려 의인화 시키잖아요. 어. 물론 요거를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갖고 온 건데 이걸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를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로 그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테러를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거나 동의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맥락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큰 마트의 사장이랑 작은 구멍가게에 있는 아줌마랑 싸웠어. 그런데 마트 사장이 기독교인이고 구멍가게 아줌마는 불교신자야. 그러니까, 야, 마트 사장이 잘했지라고 변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움에는 이게 종교적으로 내 편이냐 어디냐를 떠나서 그 싸움이 왜 일어나게 그렇죠. 되었느냐, 어떤 알력과 정치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서 과장이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것, 그리고 이후에 진행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중근동이라고 하죠. 거기를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행하는데 이렇게까지 2부 바로 시작하려고 자, 여러분은 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행을 할 준비가 다 되셨어요. 네, 완벽하게 됐군요. 지금 보니까 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됐어. 김사부 대답 안 하는데 내일 준비 안 됐어요. 김사부는 혼자 마음속의 여행을 지금 내적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자, 네. 떠납시다. 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보시면 되게 코딱지만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할까요? 말하지 마, 손잡고. 43,700. 어이씨. 우리나라 전라도 면적과 맞먹습니다. 아, 나 경기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조그맣죠. 사실 나는 경기도 크기가 얼마인지 전라도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크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도시의 크기 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작은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땅 모양이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운데다라고 했을 때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6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도까지 걸릴 이유가 없는데 거기 지형이라든가 도로 상황이라든가 또 팔레스타인과 이제 끼어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꽤 걸리더라고요. 면적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가자 지구는 남서쪽.
그러니까 지중해랑 이집트랑 맞닿아 있고요. 음. 웨스트뱅크는 동쪽에. 왜 웨스트뱅크가 동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요단강 요르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웨스트뱅크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동쪽 요르단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900만 명 정도인데요. 유대인이 75%, 아랍인이 21%, 이제 기타 민족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요.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써요. 그래서 간판에 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읽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아랍어는 정말 지렁이 같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인데 사실 바빌론 유수 때 사어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족의 이제 정체성 때문에 엘리제르 벤 예후다라는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 그 사멸했던 고대 언어 히브리어를 현대적 일상 언어로 부활을 시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언어를 써요. 그럼 지금 히브리어 써요? 그 히브리어 사람들도? 영어도 되게 잘해요.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되게 능숙하게 영어를 잘했고 아랍인들도 이렇게 여행지 특히 그런 데서는 간단한 생활 영어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땅덩어리가 작고 이제 길이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도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통 패키지로 많이 가시잖아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자유여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소개하려는 지역은 패키지 여행으로는 잘 안 가는 곳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자유여행 추천하지 않아요. 렌트를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렌트하면은 이동에는 되게 편하다고 얘기해요. 거기 이제 운전도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화재라든가 그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깃들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공부를 하고 가시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자유여행으로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러면 2부 더해서 4부 특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네요. 아주 좋네요. 네, 그러면 저는 한 주 뒤로. 저도 추천합니다. 됐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명동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 이름이 방금 얘기했던 그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벤 예후다 거리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이제 환전소나 우리나라 명동처럼 환전소나 이제 렌트카 회사들이 몰려 있어요. 가장 번화했어요? 뭐 번화한 도시예요. 가장은 모르겠지만 번화한 도시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렌트를 하시려면 국제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여권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걸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이스라엘 거냐 팔레스타인 거냐 이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라서 다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거든요. 유대인 집 옥상 물탱크는 흰색이고요. 아랍인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검정색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폭격할 때 중요한 사인이 되지 않을까? 헐. 그래서 어쨌든 렌트카도 이스라엘 회사에서 빌린 차 이제 번호판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파랗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웨스트뱅크 가자지구는 못 가더라도 웨스트뱅크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빌린 차를 가지고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있습니다. 뭐야, 그럼 자유여행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싸움은 민족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국제 여론을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시아인은 건들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뭐 조금 가끔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 찍고 이런 걸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에 가면은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침을 뱉었어 이러고 우리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한테 생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면 자기네들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공격을 하거나 해를 가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는 물주잖아요. 돈 거기 쓰러 가는 거니까. 돈 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잘해줘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18일을 있었는데 요르단이나 이집트 패키지를 같이 한 게 아니어가지고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만 좀 구석구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크기 나라를 18일 동안 봤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분명히 많이 봤는데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그만큼 이제 휴양지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행으로 갔을 때 갈만하지 않은 곳. 근데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해석이 잘 되는 곳. 이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에는 꼭 가야지 했는데 못 간 곳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에 돌아다녔던 곳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유명한 곳들은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찾아보시고. 저는 오히려 이제 유명한 데는 스킵하거나 이제 야, 살짝만 그러면 시간 여행도 성경 보면 되지. 살짝만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나마 정보가 많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을 먼저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 휴양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이랑 웨스트뱅크는 손잡고도 가봐서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고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 지역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유한 느낌.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전형적인 백인 같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웨스트뱅크는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도랑 좀 비슷해요. 아, 그 정도로 낙후했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도 인도 느낌이 나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색감도 많고 현란하고 그리고 일단 아랍어 간판이 주는 그 강력하게 압도적인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같은 거.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여행지는 실로, 베델, 뭐 나블루스 이런 곳인데 저는 세 군데 다 가봤는데 실로랑 베델은 사실 좀 시시해요. 그리고 실로라는 도시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아, 다들 성경에 대해서 그치. 잘 아시는구나. 정확하진 않은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뭐 회막을 세웠던 땅이 그쵸. 실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사사시대 그쵸. 이스라엘 중심지였고 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곳도 이제 실로인데 여기 이제 고대 실로 유적지가 있다고 그쵸. 해서 이제 가봤는데 뭐 유럽의 거대한 이제 고대 유적지를 보신 분들은 뭐 실망하실 하실 정도로 초라해요. 제가 속했던 찬양팀 이름이 실로였어요. 저도 실로암 좋아했었습니다. 네. 저는 진실로. 너 진심으로 경악했어 지금 소리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베델도 가보시면 전망대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베델이야 이런 표식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장소는 그 전망대에서 살짝 내려가면 야곱이 꿈을 꾸었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요. 아, 진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여기가 그 장소다라는 곳이 있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뻥이죠. 말도 안 되죠. 그냥 추정. 거기서 혹시 막 노점상에서 돌베개 안 팔아요? 아니야, 여긴 그냥 황량한데 이제 그런 팻말이 서 있어요. 한국이었으면 베개 팔았을 텐데. 그치. 그거 야곱의 베개. 거기 성지순례라고 표현되는 그거 패키지 가면요. 가다 보면 느낌이 와요. 한 3분의 1 정도만 진짜 같고 나머지는 구라구나. 끼어 맞춘 듯한 어떤 정말, 느낌? 황량한 언덕에 이제 벽돌로 구리 하나, 되게 오래된 구리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유적지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약을 배경으로 하는 곳이 심각해요. 여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추정되는 곳이야. 그럼 그 위에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그쵸. 지어집니다. 다 추정이지.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를 하셨다고 추정되는 곳이야. 그럼 그 위에 이제 팔복 교회. 그래서 이런 기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이 야곱의 꿈터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 이런 식이래요. 이 고증이 왜 하필 저곳에 저런 굴이 세워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고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옛날에 이제 구전에 구전으로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빠가 꿈을 꿨던 곳이야. 저희가 할아버지가 꿈을 꿨던 자리야. 저기가 옛날에 야곱이라는 분이 꿈을 꾸셨던 자리래. 이제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의미 있는 스팟이 같이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스팟에 건축물이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곳에 세워질 만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이 굴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던 그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그냥 누가 그냥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팻말을 세워두면 전 세계 순례객들이 이곳을 이제 들러서 기도하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 언저리쯤에 있었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데 중에 가장 눈이 가는 그치, 그 그치. 포인트로 이제 맞습니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진짜 꿈을 꿨는지 자연인이 어. 살았는지는 근데 거기에 뭐 모르는 영험한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음. 여기는 관리인도 없고 그냥 바깥에 그냥 동네 공원에 벽이 하나 이렇게 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약간 신성시예요? 그런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근데 정확한 위치가 뭐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그 근처에 사람들 주민이나 그런 로컬들이 있으면 미신적인 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산항당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황당.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꿈을 꿨어 그러면은 괜히 가서 좋은 꿈 꾸길 원하면은 뭐 그 돌 한번 이렇게 쓱 만진다든지 뭐 이런 미신들이 실제로 이슬람 쪽에는 미신이 굉장히 퍼져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미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보면 그 뭐 영험한 기운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또 딱 그 포인트가 딱 거기가 아니다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또 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언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갔을 이런 야곱이. 종류의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어간에서 잤을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었겠다면 요 정도 이제 느끼시면 되는 거 거기다 숙소를 차리면 잘 되지 않을까? 안 될 거예요. 그 패키지 여행 손작가가 다녔던 네. 패키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패키지는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요거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맞아.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는 누가 해요? 설교는 아니고 그냥 말씀 읽어주고. 그 관련된 구절을 얘기를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여기가 더 의미 부여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가이드마다 엄청 차이가 있는데 가이드들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님도 있고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 히브리 대학이라든가 여기 이제 유학 온 사람이라든가 이제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썰을 푸는 능력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또 그 숨겨진 이야기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근데 이제 가끔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그 오신 대중에게 맞춰서 그 정도 어떤 퀄리티에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딩을 해주시는 능수능란한 분이 있고 4,000년 역사를 짚어.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가 다르잖아. 신학 컬러가 다르잖아.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수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학생들 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청중을 배려하지 못한 채 굉장히 조금 신랄하게 막 까면서 막 이렇게 가이딩을 해주시면 가끔 싸우더라고. 싸우고 막 그럴 수도 바꿔달라고 있죠. 그러고. 네. 나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치. 까면 돈 아까워 이렇게. 굳이 돈을 거기다가 수백을 쓰면서 오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어.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서 왔는데 이거 돌베개 뻥이에요. 막 그러면 야곱의 돌베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 거기까지 가는 가이드는 내가 못 봤었다. 4대 문명 시작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은 나블루스라는 도시였어요. 고대 세겜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세겜. 나블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동네예요. 근데 그리심산 중턱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면 요셉 전망대라고 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저쪽을 보면 야곱의 우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 네. 저쪽을 보면 이제 요셉의 무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야경을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물 진짜 있어요? 직접 가서 있어요.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시게 됩니다. 우물터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성전 터 같은 게 맞아. 그것도 있었는데 제가 밤에 올라가서 야경을 봐가지고 못 잘 갔어요. 못 봤어요. 난 못 갔었어. 야경 예뻐요? 야경 좋죠. 그 나블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쵸. 고대 세겜. 일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뭐 섞였죠. 이방 민족들이랑 혼혈이 생겨나고 남유다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죠. 지금도 이곳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략 한 52가정 정도가 되고 한 8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지금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안에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인의 그 동네가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성촌처럼.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족 결혼, 근친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제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고 제3의 민족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근데 신앙이 다른 거죠. 이 마을에는 제가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친 결혼이 많아서 장애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쩔뚝거리면서 뛰어가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 예언서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쵸. 쓰여진 대변대. 편파적인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내주신 예언자는 단 한 명, 모세다. 요렇게까지만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성소가 그리심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리심산 아래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만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6월절에 양을 잡아요. 저는 이제 양 잡는 사진을 봤는데 진짜 리얼한 거예요. 그 타이밍 맞춰서 가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양을 잡던 것을 지금 21세기에 볼 수 있다라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준비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관련된 역사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안 알려진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기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블루스에서 이제 시내로 나가면 이제 여기는 웨스트뱅크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밤이기도 해서 살짝 좀 긴장은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자기 올드보이 되게 재밌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유대인 지역은 음식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맛도 없고. 근데 여기는 물가도 너무 싸고 길거리 음식도 많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신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여기 내릴래, 저기 볼래,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혼자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만 생각이 없었고 남자 둘은 되게 긴장을 그치.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막 모르게 이러고 다니는데 나한테 주의를 주면 내가 쫄까봐. 그래서 그 이제 렌트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이 없는데 이스라엘 차가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그치. 던진대요. 그래서 그 안에 남자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남아 있고 음. 다른 남자만 이제 저랑 나가서 이제 뭐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막 이랬던 거여서 저는 우리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안 내리나 이랬더니 혼자 그 안에서 막 차를 지키고 있고 막 이제 막 그랬던 거야.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데 팔레스타인 경찰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동양인들이 좀 낯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즐겼는데 이제 저는 아랍어를 못하니까 근데 같이 이제 그 지인은 이제 아랍어도 조금 하셔서 나중에 차에 돌아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쨌든 위험이 실제하는 동네긴 한데 아무런 일도 없었고 사람들 이렇게 직접 1대1로 대면했을 때 너무 친절하고 좋았던 그런 동네다. 이런 걸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 위험의 실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나블루스 거리에 꼭 여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정류장에 거대한 돌덩이, 그러니까 바위에 가까운 그 돌덩이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2개씩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요?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테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이받치지 않게 거기다 바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하는 이제 동네기도 합니다. 무섭네,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버스가 들이받는데 어떻게 안 아니, 무서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서울역 이런 데 군복 입은 애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그런 걸 잘 모르면. 이스라엘 완전 이렇게 무장하고 저기는 다니잖아요. 진짜 무장. 걔네는 우리는 이제 휴가 나올 때 총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그치. 부대 안에 있어서 사실 총기 다 안에다 넣어놓고 실탄 안 주고 이러는데 얘네는 실탄 들고 총을 들고 다니니까. 여기 그 어린애들이 그런 유적지로 소풍 이런 거 되게 많이 오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탄이 들어가 있는 총을 갖고 다닙니다. 헐. 허리춤에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꾸 서과장 안 무섭다라는데 나 겁나 무서워 지금. 난 그거 약간 그거 같아. 시카리오 같아 느낌이. 네. 이제 웨스트뱅크에서 다음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베들레헴입니다. 참 익숙하죠.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관광지.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여행지. 순례객들로 인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여행지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12월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베들레헴이 저한테 그렇게 막 흥미로운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념 교회들을 둘러보시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낮에는 들판에서 이제 막 놀렸다가 밤에는 지하로 깊게 이제 파진 동굴 안으로 이제 몰아 넣었는데 그 동굴들 위에다가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알렸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교회고요. 우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유교회? 우유교회. 밀크? 진짜 예쁜 교회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해코지를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엄마랑 같이 이제 머물렀던 동굴이라고 알려진 위에 지어진 교회인데, 동굴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말하자면 모유 수유를 하는데 젖을 먹였어요. 젖이 한 방울이 이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동굴이 이제 하얗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 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카톨릭에는 이런 전승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성녀이기 때문에 그 모유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핫플레이스예요. 전 세계 순례객들이 이제 몰려드는 곳이라서 성수기에는 뭐 2시간 줄을 서도 교회 입장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한데 설명을 안 하려고. 왜? 귀찮아. 복잡해요. 사실 별거 없어요. 되게 네, 복잡한데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손잡고도 봤죠. 좀 무당집 같아요. 그 교회가? 교회가. 그러니까 우유교회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갈한 교회 이런데 예수탄생 교회는 그 무당집 들어가면은 막 뭐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림 막 그려놓고 이런 분위기예요, 완전. 내부도 되게 복잡해요. 성 캐더린 교회, 제롬의 동굴 뭐 이런 게 막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이드가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곳입니다. 또 어쨌든 예수탄생 교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성지겠어요. 그래서 여러 교파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이 교회를 쪼개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쪽 구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너는 저쪽 구역을 이렇게 관리해라, 이런 지침만 수백 개라고 해요. 아무튼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자리를 한번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걸 만지려고 놀이동산에서 이제 놀이기구 타려고 뺑글뺑글 줄 서 있는 거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한참 줄을 섰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그 구유 자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거기 막 달아있겠네. 맞아. 맨들맨들해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오래 만질 수도 없어요. 뒤에 사람들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게 진짜 그 말구유인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말구유라고 이제 전승이죠. 그렇죠. 추정이 되는 거. 전승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꽤 이른 시간에 그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자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무슨 특집할 때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누구죠? 그 황제? 헬레나? 그쵸. 누구 황제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처음으로 성지순례 같은 걸 다니면서 그 당시 이때 있었던 어떤 전승이라든가 이런 걸 취합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거기다 이렇게 꽤 이른 시간이었어요. 여기도 네. 헬레나가 지었어요. 그쵸. 이런 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어.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베들레헴 갔을 때 성탄절을 앞둔 때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심심해요, 분위기가. 거기 이제 커다란 틀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뭐 캐롤이 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웨스트뱅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기도 시간에 울리는 그 알라를 찬양하는 기도 소리가 베들레헴 전역에 막 쫙 깔립니다. 그래요? 그렇죠. 성탄절 분위기를 제대로 내고 싶다 이러면 베들레헴 가시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요즘은 서울도 호텔을 뭐 잘 가셔야 안 돼요. 틀어주는데. 그때 인부로 방송 이후로 성탄절 폐지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네. 내가 폐지해버릴 거야. 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둘 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 영역 싸움이고 그 관광 수입 자원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베들레헴에는 크리스천 아랍인들이 조금 모여 산다고 합니다. 아랍인들 중에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랑 아랍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육점을 가도 돼지고기를 안 팔아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습니다. 아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음식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맛이 없어. 아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파스타 뭐 이런 거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고유 음식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아 갑자기 생각나네. 관광버스에 타고 있으면 애들이 막 들어와요. 뭐 판다고. 이제 아랍 쪽 가면 이제 더 많이 팔고. 근데 이제 그걸 팔더라고. 빵 그거 있잖아요. 우리 무교병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거 이제 너덜너덜한 걸레빵 같은 거. 걸레빵, 난 같은 거. 중국 호떡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했어. 그건 먹을 만해 그냥. 근데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 아. 유대인 지역에는 맞아.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지금 여행지 특집이잖아. 여행은 식도락이야. 그럼 가서 먹을 만한 거 추천할 그게 만한 거 정말 없어? 안타까웠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돼지고기 파는 데까지 가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이 삼겹살을 사러 이렇게 오니까 이 아저씨가 동양인들은 다 돼지고기 환장한 줄 아는 거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세숫대야에 담긴 돼지 족발.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돼지에서 발을 자른 거. 그거를 딱 내주면서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우리 이거 있어. 너 먹어. 겁나 먹고 싶지. 이런 표정으로 그걸 내놨는데 제가 거의 막 쏠리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당황을 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걸 삶아놨어요, 족발처럼? 아니 그냥 살아있는 돼지에서 그거 잘라놓은 어쩌라고 줘요? 생다리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애들은 그런 건 사가나 보지. 뭐 네가 가서 삶아 먹으라 그거예요? 그런 그 거죠. 족발을 어떻게 집에서 삶아요? 막 삶을 수 갸우뚱하더라고. 있죠. 얘가 왜 이러지? 약간. 그거 막 진짜 삶으려면 힘든데. 아까 손자크가 이제 분리장벽 이야기를 잠깐 해줬는데 정말 이제 이게 답답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2002년부터 웨스트뱅크 지역에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길이가 800km가 넘고요. 높이가 이제 8m가 되는 정말 회색빛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이제 이런 장벽이 이제 둘러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둘러싸고 있다 정도만 아니라 이 도시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차량을 검문하고 통제하고 물도 끊어버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되나요? 그 월드워 Z 그렇죠. 있잖아요. Z.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장벽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만 보호받고 있고 밖에 좀비들이 몰려들었는데 안에서 사람들의 찬양을 하도 크게 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좀비들이 이제 그 벽을 타고 넘어 들어오잖아요. 여긴 보호받고 있었던 거지. 여기는 이제 가둬놓기 위한 그치. 거였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벽을 장벽. 높게 맞아요. 해가지고서 그래서 물도 조금밖에 안 흘려보내요. 완전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벽이 유대인이 격리되었던 게토와 다를 게 없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가둬놓고 있다. 이러고서 이제 비판을 하죠. 이 분리장벽이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보이는데 저는 베들레헴에서 좀 가까이 이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회색빛 콘크리트 장벽. 너무 삭막하다. 이 분리장벽으로 전 세계 이제 인권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이거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 그래피티. 뭐지? 그래피티를 하고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분리장벽이 이제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도 있고 뭐 유엔도 설거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어떤 국제 기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미국이 쉴드를 쳐줍니다. 웨스트뱅크의 세 번째 장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웨스트뱅크에서 이제 제가 소개할 마지막 지역인데요. 아 그래요? 여리고 이런 데는 안 해? 여리고 이런 데. 여리고 하고 싶으면 손자크가 소개해 싫어요. 주세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땅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서 제일 처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제 가축들이 이제 많아지고 싸움이 되면서 이제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거주한 곳이 이제 이 헤브론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라가 이 헤브론 땅에서 127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땅 주인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마물의 앞에 막벨라라는 곳에 있는 밭과 굴을 이제 구입을 해요. 근데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저는 예전에는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해쪽 속과 아브라함의 토지 거래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지인이었지만 굉장히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어서 이들의 이제 지도자급이었는데 뭐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한다 하니까 땅을 계속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다. 사야 된다. 그래서 돈을 받아라 말아라 이거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이 토지 거래의 증인이 되게 많았다. 막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완전 코드숨을 치는데 뭐 그렇죠.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견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고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발의 땅도 우리 땅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드립을 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헤브론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그 역사적 권리가 최초로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족이 묻혀있는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첫 번째로 세운 수도가 또 헤브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막벨라 굴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여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막벨라 굴 그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저희가 들어갔다 오는 건데 그 건물을 그래서 건물인데 그냥 막벨라 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막벨라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랍권 제국이 통치할 때 그 모슬렘들이 유대인 건물 위에다가 미나렛을 세우거든요. 미나렛이 뭐냐면 그 이슬람 신전을 뾰족하게 세우는 탑.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 시간 알려주는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미나렛을 세워서 이제 대부분은 다 모스크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이고 지금도 모슬렘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막벨라 굴 그 꼭대기에서 이슬람 기도 소리가 막 이제 울려 퍼져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이슬람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이슬람교에서 최초의 모슬렘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고 이슬람인과 유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헤브론은 양쪽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성지가 돼서 이걸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입구와 아랍인 출입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 출입구로만 들어가서 반만 볼 수 있고 여행자는 일로도 들어가고 절로도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입구로 들어가면 시나고그라는 유대인 회당이 있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그 가족들의 무덤 말고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에서의 무덤일 것이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옛날 가이드들은 여기를 아담의 무덤이다라고 가이드를 했다고 해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반쪽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철창으로 이제 막아놨어요. 여기는 이제 서로 반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쪽에서는 이제 야곱과 레아의 무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브라함 사라 무덤 반쪽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을 이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어디로 가든 이제 검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아랍인 출입구로 들어가면 같은 건물인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양탄자가 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히잡을 써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행자들을 위한 사후적 망토 같은 거를 빌려줘요. 그럼 그거 뒤집어 쓰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돈 내고 빌리는 거? 아니요, 그냥 줘요. 이슬람 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쵸. 여자는 히잡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히잡을 거예요.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서과장도 쓰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쓰고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이러고 들어갔죠. 써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자신이 지가 쓰니까 뭔 귀엽다는 거야? 짓이야 이게.
나는 뭐, 이거 참 답답하겠다. 이런 걸 맨날 쓰고 사는구나. 그래서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네. 쓰니까 너무 귀엽네요. 귀를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무덤들이 실제 무덤은 아니고요. 이제 기념 무덤인데 여기는 뭐 아주 그냥 생뚱맞은 기념 무덤 자리는 아닙니다. 옛날 막벨라 동굴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봉쇄가 되어 못 있고요. 들어가게 돼 있지. 근데 다만 아라빈 구역에서는 그 옛날 그 막벨라 동굴의 입구를 볼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하수구 구멍 같은 걸 뚫어놨어요. 수칙 구멍 같은 거.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동굴 입구가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헤브론 사원, 이 막벨라 사원 기둥에는 온폭 패인 자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총알의 자국입니다. 1994년 2월에 한 유대인이 막벨라 사원에 난입을 해서 기도하던 아랍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합니다. 29명이 죽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아이고. 이 유대인은 이제 현장에서 아랍인들에게 제압당하고 몰매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시간차를 두고 막벨라 굴 입장을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지금처럼 아예 이제 구역이 나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민족의 싸움이 헤브론에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웨스트뱅크의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휴양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진지하고 위험한 여행지가 아닌가. 인브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매력이 뭐냐면 이제 땅덩이가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계절과 자연 경관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스키를 타고 남쪽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키장이 있어요? 진짜? 스키장이 헐몬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다고? 스키장이 있습니다. 눈이 와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요. 김사부가 궁금하다고 했던 사해 지역을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는 이스라엘 지역, 웨스트뱅크, 요르단을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에 놀러 가면 저 건너편이 요르단 땅이고 막 이래요. 한자로 죽은 바다, 사해고요. 영어로 데드시이지만 바다는 아니고요. 소금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보다 고도가 낮아서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흘러는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이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평균 염분 함유량이 3.5%래요. 그럼 사해는 31.5%라고 합니다. 10배가 높은 거죠. 정말 독한 소금물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바닥이 모래사장이 아니라 소금사장인데 그게 딱딱하게 굳은 약간 바위처럼 이렇게 다 뾰족뾰족한 바위 같은 해변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밟으면 찢어집니다. 우리 막 동굴 같은 데 가면 밑에 이렇게 종유석 같이 이렇게 솟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 호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작두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샌들을 신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놀다가 눈을 비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죽어요. 네, 제 눈에 물이 들어갔었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내가 아까 화생방 얘기했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니까. 바로 뛰쳐나와서 그 씻어야 앞에 민물로 이렇게 씻게 해줘요. 해상 요원들이 계속 이제 생수를 들고 있습니다. 물안경 끼면 안 돼요? 얼굴을 담그면 안 돼. 귓구멍 여기로 그 독한 소금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 따가워요. 그러면 피부 자체도 안 좋은 거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근데 몸을 내가 담그고 이제 나도 둥둥 떠 있었는데 뭐 피부가 그러니까 몇 분 이상 있지 말라고 그러지 않나?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면 따갑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입장할 때 머드를 바르고 들어가는 거를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소금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해 머드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해요. 이스라엘 사해 해변은 리조트들이 다 개발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리조트의 스파 시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닌 데도 있는데 되게 허접한 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 귀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따뜻한 물로 온천을 하고 이제 머드를 온몸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사해까지 걸어가는데 거리가 꽤 길어요.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가 리조트를 지을 때는 바다 가까이에다 지었대요. 근데 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죽은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사해는 생물이 안 살겠네요? 안 사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가 기어 들어와서 살아난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물 어쨌든 속에 요단강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웬만한 애들이 여기 오면은 다 죽는데 그 와중에 살아난 뭐 어떤 생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고대 생물 심해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정말 되게 조그만 뭐 이런 소금쟁이. 애들이 있지. 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뭐 어떤 거들요? 미스테리? 미스테리한 거 좀 아. 좋아하거든요. 그 잠수해서 들어가 봐요. 잠수하면 안 된다며요. 어쨌든 딱 봤을 때 물고기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해변이잖아요. 막 거기도 막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고 그래요? 자기가 편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고 또 일광욕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그냥 분위기가 완전 서부 영화 분위기예요. 막 그 이런 먼지 그런 거 훌러다니고. 아니 뭐 먼지 이런 게 아니라 사해 주변이 이제 완전히 사막인데 그냥 그 모래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끝내줘요. 그러니까 사진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멋있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가 뭐 어디서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 뭐 이거에 제주도가 뽑혔는데 이때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데가 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풍경을 누르고 제주도가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사해 가시면서 이제 사해 주변을 이제 돌아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최후 로마 항쟁지였던 마사다. 그 죽음의 산입니다. 거기 저도 2시간 코스로 올라갔다 왔는데 뭐 다리 후들거리고 장난 아니에요. 여기랑 사해 지역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엔게디라는 곳이 있고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 그리고 사해 근처에서 이게 그 쿰란 동굴 이 사해 사본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사해 사본이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믿고 있는 소금산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맞아요. 롯의 와이프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데 롯의 와이프야. 아무튼 사해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해 가셔서 수영하시고 이제 씻으시고 이런 쪽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국립공원이 진짜 많아요. 1인 입장료가 보통 25, 35세켈 이 정도 하는데 2인이면 50, 60세켈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1년 회원권을 끊으면 275세켈입니다. 그래서 뭐 2주 이용권도 있고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니까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제 국립공원 1년 회원권을 받으시면 왜냐면 마사다, 엔게디 이런 데 다 국립공원이고 그쵸. 웬만한 데 다 국립공원이에요. 네, 그런데 소개할 게 정말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가 녹음실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회의를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축하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없었죠.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정말. 누군가 전 성지순례 사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빈공항에 못 갔는데 덕분에 이렇게 2주 동안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데가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이어가지고 손잡그가 좀 더 대중적인 성지 순례지를 소개해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휴양지와 많이들 가시고 많이 알려져 그쵸.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성지 순례지를 준비해서 1시간 방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마무리로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함께 중근동과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할 때 자기의 마음의 내적 여행을 하고 계신 우리 김 사부님. 마치 USB 메모리에 저장 가능한 용량이 5기가인데 오늘 지금 한 50기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 그래가지고 계속 밀어내고 있었어? 아니 그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합니다. 계속 그게 뜨는 느낌이었어요. 네.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제 용량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네, 집에 가서 용량을 바꾸고 다음 주에는 쉽게 바꿔지지 않는데. 네,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 해외를 나갔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었고, 뭣도 모르고 갔었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고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망고 알러지 여기는 있다고? 망고 알러지, 네. 여기는 게장 알러지. 나는 망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그때 이제 갔다 와가지고 막 이게 막 입술 막 이만해지고 피부 막 다 발진 나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들으면서 이제 그때의 어떤 추억들과 광경들이 조금씩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이제 가려고 사실은 올해 한번 가려고 그랬었는데 떠남대호 때문에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아,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간 여행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4,000년 전부터. 네, 4,000년 전부터. 야, 2014년까지. 네, 네. 네. 아, 저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약간 더 깊이 있게 그래도. 그 다음에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양쪽의 폭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사실 전 이스라엘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비유 너무 좋았거든요, 손 작가님. 범죄자인데,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인데, 알고 보니까 불우한 과거가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심적, 동정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그 땅들 여행한 곳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여기 뭐서 돌베개가 있었냐, 예수님이 태어났냐. 난 사실 거기 성지를 순례를 가는 것도 나한테 딱히 의미가 없다고 그치. 생각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쭉 해주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지라고 표현하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대해서 아마도 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가면 여기가 야곱이 누웠던 데야? 이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있잖아요. 풍경. 왜냐면 어쨌든 그 비슷한 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로 봤던 이야기가 눈으로 보이는 광경 가운데 그려지는 듯한 느낌. 그치. 그게 이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네, 사실 유물이나 뭐 교회 이런 건 사실 딱히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좋아요. 어쨌든 그거 아주 조금 맛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 또 한번 가시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